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작곡가는 모리스 라벨입니다. 모리스 라벨. 우린 라벨이라고 그냥 읽겠습니다. 라벨.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드뷔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드뷔시 이후에 태어나서 인상주의 음악을 완성시키는 사람입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작곡가입니다. 우리가 프랑스 작곡가 하면 드뷔시, 라벨, 거의 이 두 사람을 떠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다른 사람입니다. 왜? 학교에서 대해주는 게 달랐어요. 드뷔시는 굉장히 모범생이었고 학교에서 팍팍 밀어줬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인상주의 음악이 탄생할 때 이미 귀족들은 후원을 하지 않습니다. 나라에서도 후원을 하지 않고요. 종교에서도 예술을 후원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음악 또 예술하는 사람들이 몸담을 곳은 바로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음악원이라는 것이 강력해지는 거죠. 그 음악원에서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아가서 활동을 하고 또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교수를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어떤 그 순환 과정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학교에서 말썽을 피우면 안 돼요. 나중에 와서도 내가 여기서 밥을 벌어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라벨은 달랐습니다. 라벨은 학교에서 싫어했어요. 그리고 계속 학교와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관현악법의 대가입니다. 관현악법. 오케스트라 음악을 작곡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관현악법입니다. 오케스트라, 뭐가 다르길래? 우리가 작곡과 학생들은 피아노로 먼저 작곡하는 법을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 곡 작곡은 따로 배워야 돼요. 왜? 악기가 한두 개입니까? 그 많은 악기를 내가 다 웬만큼은 다룰 줄 알아야 그 악기 색깔이 어떤 음색이 나는지도 또 어떤 발음을 갖는지 언제 써야 유용한지 심지어는 어떤 악기와 어떤 악기가 같이 노래를 불렀을 때 어떤 음악이 나오는지를 다 배워야 됩니다. 그런 것이 관현악법입니다. 라벨은 이 관현악법을 통달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오케스트라를 잘 쓰느냐? 자기가 피아노로 다 작곡을 해놓은 곡을 나중에 전부 다 오케스트라로 바꿔요. 그 곡을 들으면 예전에 이 사람이 작곡했던 피아노 곡을 듣기가 싫어질 정도입니다.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엄청나게 작곡을 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다른 나라, 다른 작곡가 사람들이 피아노로 작곡해놓은 걸 가지고 이 사람이 오케스트라로 기가 막히게 연주를 해서 그 사람보다 이 사람 곡이 더 유명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라벨의 음악을 CD로 사시려고 하신다면 항상 같은 제목이 여러 CD에 두 종류로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는 피아노, 똑같은 제목이 하나는 오케스트라. 여러분들 잘 알고 사셔야 환불을 하지 않습니다. 자, 언제 살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드보르작이라는 사람이 아직 한참 살고 있습니다. 체코의 국민음악 작곡가죠. 그리고 프랑스의 드뷔시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었죠. 선생님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러나 대중은 잘 몰랐습니다. 음악원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음악 들어보면 좀 괴상하거든요. 그 이후에 라벨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62세까지 살게 됩니다. 자, 음악을 사랑하는 부모 밑에서 컸습니다. 부모님이 음악을 많이 아시고 막 좋아하면 참 지원 많이 해줬습니다. 자, 스페인계의 어머니였습니다. 스페인 음악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했고 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은 결혼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그 비교 대상이 자기 어머니입니다. 라벨은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정말 어머니를 사랑했었죠. 자, 때문에 평생 스페인 음악을 동경했습니다. 파리 만국박람회 어렸을 때 가게 됩니다. 14살이었습니다. 14살. 파리 만국박람회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프랑스에 이걸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라벨도 여기 가서 영향을 받게 되죠. 그리고 파리 음악원에 기분 좋게 입학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생길이 튀었습니다. 정말 순탄하지 못한 길을 걷게 돼요. 선생님들은 이 학생을 굉장히 문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작곡도 못하고 피아노도 못하고. 음악원에선 계속해서 낙제를 합니다. 이 사람은 화성학의 대가라고 얘기합니다. 화성학. 화음입니다, 화음. 우리가 보통
피아노에서 도미솔 뭐 이런 거 치고 그 다음은 레파라 이렇게 옮겨가면 참 좋은데 이렇게 손가락을 옮기기 쉬운 거는 안 된대요. 이게 화성학이에요. 뭔가 옮겨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화음들을 공부를 시킵니다. 라벨 엄청난 화음들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냥 도미솔 이 정도가 아니라 도미솔 시, 뭐 도미솔 레, 도미솔 리플렛 뭐 이런 거 굉장히 오묘하고 센티멘탈하고 들으면 정말 비가 오는 데서만 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수많은 화음들을 완벽하게 소화해서 기가 막히게 작곡을 했던 대가입니다. 화성학 수업에서 낙제를 했습니다. 낙제를 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이 사람 피아노 음악의 대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라벨의 피아노 곡은 정말로 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음악들을 작곡을 한 대가입니다. 낙제를 했습니다. 낙제. 계속해서 이렇게 낙제를 하는 학생들의 끝은 어디입니까? 자퇴했습니다. 자퇴했습니다. 못 견뎠어요. 그리고 버티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자기가 나간 애들은 선생님이 불쌍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굉장히 얘를 싫어하게 됩니다. 뭐 우리 학교에 있다가 나간 애지 쟤는 뭐가 되겠어? 음악이나 하겠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멀어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작곡을 시작합니다. 음악원에서 나왔을 때 나를 무시했지.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나 봐라. 라고 하면서 음악을 쓰기 시작합니다. 고풍스러운 미뉴에트라는 걸 피아노로 쓰게 됩니다. 자, 작곡가로 재수강합니다. 학교에 재입학을 했습니다. 곡을 몇 개 쓴 다음에 나 이제 작곡으로는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날 뭐 피아노 수업에 낙제시켰건 화성학 그거 몰라도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와서 정말 제대로 작곡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 거기서 포레 선생님을 만납니다. 이 유명한 작곡가 포레라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라벨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나. 정말 아름다운 음악입니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나. 왕녀는 쉽게 얘기하면 공주입니다. 공주가 죽었어요. 스페인의 공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녀가 살았을 때 궁에서 추던 하반느라는 춤곡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반느는 굉장히 느린 곡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만들었습니다. 역시 스페인에 얽힌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여지없이 다시 나중에 오케스트라로 만듭니다. 다이애나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이 곡을 많이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다이애나가 죽었을 때 추모 음반에 바로 이 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라벨이 드디어 로마 대상에 도전합니다. 로마 대상,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상이고 프랑스에서 만든 상이지요. 절대 로마에서 주는 상이 아닙니다. 물론 로마에 그 프랑스 음악원 분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주최를 하는 것이고 대상은 참가 자격은 전부 다 프랑스 사람만 돼요. 그래서 예전에 베를리오즈도 나도 프랑스 사람이니까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4번이나 도전해서 탔지요. 상이 또 굉장합니다. 그 당시에 무슨 호텔 숙박권까지 뭐 해갖고 엄청나게 복권이죠. 명예가 됩니다. 드뷔시 선배님 어땠습니까? 한 번에 됐습니다. 한 번에. 이 엄청난 대단한 상. 그러나 라벨 여러분 예상 가시죠?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번번이. 안 돼요. 역사적인 작곡가가 이 역사적인 상을 못 탔다는 건 굉장히 큰 사건이 됩니다. 도대체 당시의 사람들은 누굴 알아봤길래 도대체 어떤 더 좋은 학생들이 있었길래 라벨을 떨어뜨렸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는 이것 때문에 대대로 욕먹게 됩니다. 그 사건을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라벨은 이때쯤에 물의 유희라는 곡을 써요. 물의 유희. 물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형태를 음악 하나로 다 보여줍니다.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시냇물이 졸졸 흘러가고 또 분수가 돼서 나오고 이것을 피아노 곡 하나로 다 표현한 겁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했죠, 이 음악을. 우리나라에는 번역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물의 장난.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 제목은 물의 희롱. 이렇게 곡을 예쁘게 쓰니까 사람들은 라벨의 음악을 벌써부터 알기 시작합니다.
라벨이라는 애가 학생인데 뭐 굉장히 곡이 잘 썼다면서 걔 도대체 어떤 애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드디어 제가 좋아하는 현악사중주가 나왔습니다. 한 개 썼습니다. 한 개. 그리고 이 사람은 드뷔시가 남긴 현악사중주를 모델로 썼어요. 그래서 많이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드뷔시 이후에 최초의 현대적인 사중주다라고 오늘날 평가받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드뷔시와 너무 똑같기 때문에도 그랬습니다. 물론 이 처음에 라벨 현악사중주 첫 부분을 들으시면 이렇게 예쁜 음악을 왜 안 알아줬을까? 참 아름답죠? 물론 여기 8마디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괴기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드뷔시가 썼던 비교를 거의 다 똑같이 씁니다. 아마 여러분 드뷔시 현악사중주와 라벨의 현악사중주를 같이 놓고 들으시면 굉장히 유사한 부분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동양적 기법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시면 상당히 그 아시아 음악 같다라는 생각도 피치카토로 뜯는 것인데 아마 가야금 같이 또 비슷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이것은 만국박람회의 역할입니다. 만국박람회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외국의 또 다른 지방의 음악을 듣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재밌는 곡이고 또 신기한 곡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었습니다. 1905년 드디어 라벨 사건이 일어납니다. 라벨 사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사건까지 일어나는가. 난리가 났었어요. 그냥 얘를 콩쿠르에 떨어뜨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심사위원은 예선에서는 붙였지만 결국은 최종 결선에서 라벨을 제외시켰습니다. 너는 뭐 예선에는 붙을 실력이 되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넌 상을 못 주겠다라는 거죠. 뭐 흔히 있는 일 아닙니까? 문제는 이 사람이 거의 5번째였다는 거예요. 매번 도전을 했는데 마지막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선에 올라온 사람들이 전부 다 심사위원 제자들이었어요. 비리지요. 프랑스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은. 자기 제자들을 전부 다 당선시키려고 했던 거죠. 파리 음악가들은 이미 라벨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라벨의 편을 듭니다. 저 학생인데 막 자기 작품 출판하고 막 이런 애 아니야? 걔 대단한 애야. 니네가 도대체 뭔데 떨어뜨리냐? 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드뷔시, 구노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드뷔시는 계속 그 라벨의 재능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라벨 쟤 떨어뜨리면 안 돼. 큰일 나. 구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전에 드뷔시가 뭐 좀 하겠다고 했을 때 드뷔시한테 상안 주면 너희들은 자손 만대에 심판받을 거라고 협박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음악은 되게 예쁜 아베 마리아 같은 거 쓰잖아요. 구노.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제는 라벨을 갖고 협박할 수도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물들이 라벨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콩쿠르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냐? 조치해! 라고 한 거죠. 파리 음악원 교장은 해임됐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일단은 위에서 물러나야죠. 물러났어요. 결국은 후임은 가브리엘 포레 라벨의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됐습니다. 이제는 라벨의 판이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라벨은 나이 제한으로 더 이상 참가하지 못합니다. 힘든 일이죠. 그 상을 줬으면 오히려 안 알아줬을 수 있어요. 상을 못 받았기 때문에 뭐 교장이 해임되고 도대체 쟤 누구야? 라고 하는 거죠. 엄청나게 유명해졌습니다. 라벨은 이때 아주 작은 곡을 하나 쓰게 됩니다. 소나티네. 또 이런 곡도 있습니다. 어미 거위 모은 곡. 엄마 거위. 엄마 거위는요. 이 엄마 거위가 동화책을 읽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요즘에 아이들용 애니메이션 같은데도 거위 한 마리가 나와서 이렇게 책 읽고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유럽 쪽에서 유행하던 동화를 읽어주는 방식의 동화책 모음 형태예요.
그래서 이 어미 거위 모음곡이라는 것은 그 책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동화를 소재로 곡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어린 아이들에게 이 곡을 가르치기 위해서 스승과 선생님이 치는 피아노 연탄곡으로 만들게 됩니다. 한 피아노에서 손이 4개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참 아기자기한 곡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프니스와 클로에. 발레 음악입니다. 다프니스와 클로에. 라벨은 이렇게 발레를 작곡해달라고 의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음악을 써줬는데 발레를 맡긴 사람은 이 곡을 받고 싫어했습니다. 야, 이거 무슨 우리 발레는 좀 쿵짝짝 해야지 춤을 출 수 있단 말이야. 이거 갖고 어떻게 춤을 추란 말이야. 라고 해서 나중에 발레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벨은 아까운 거죠. 내가 곡을 제대로 작곡해놨는데 이 곡은 제대로 잘 연주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발레 없어도 돼요. 라고 해서 자기가 작곡해놓은 곡들 중에서 좋은 곡들을 꺼내서 모음곡을 만듭니다. 그 모음곡을 만들면 나중에 연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놨더니 나중에 자기가 안 꺼낸 곡도 괜찮은 게 많죠. 그래서 나머지 곡들을 갖고 한 번 더 만듭니다. 모음곡을. 그래서 여러분 다프니스와 클로의 모음곡은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오늘날 유명해진 음악은 바로 2번이고 자, 이러고 있을 때 1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이때쯤에 드뷔시는 직장암에 걸리지요. 그래서 자기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벨은 아직 젊었습니다. 전쟁이 터졌으니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체 검사에 불합격했습니다. 그러나 라벨은 굉장히 용감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신체 검사에 떨어진 거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군대를 가려고 했습니다. 2년 뒤에 운전병으로 입대했습니다. 운전병으로. 뭐 신체 검사랑은 상관없이 일단 페달을 밟을 정도의 다리 길이만 되면 되니까 운전병으로 입대를 했는데 그것도 잘 되지 않았어요. 차가 사고가 났고 동상으로 제대했습니다. 동상 걸렸었어요. 발이 막. 그래서 이 사람 어쨌든 제대를 했고 계속해서 작곡을 하게 되죠. 이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 뭔가 곡을 쓰려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어머니 고향 스페인에 관한 음악을 썼지만 이제는 내 어머니는 내 조국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또 전쟁 중이다. 그래서 조국에 관한 음악을 쓰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쿠프랭의 무덤입니다. 쿠프랭은 프랑스의 아주 옛날 작곡가입니다. 자, 쿠프랭의 무덤. 저렇게 대단한 음악가한테 우리가 뭔가 안 해주면 우리가 자선만대의 심판을 받을 것 같은데 이건 어쩌냔 말이죠.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한 일이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레종 도네르라는 상을 줍니다. 레종 도네르. 훈장입니다. 엄청난 상이죠. 라벨에겐 절호의 찬스가 온 겁니다. 기회가 온 거죠. 어떤 기회? 복수할 기회가 온 겁니다. 보기 좋게 거절합니다. 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1922년이 됐습니다. 러시아의 어떤 지휘자가 당신이 워낙 오케스트라 곡을 잘 쓰니까 내가 아는 곡이 하나 있는데 기가 막힌 곡인데 피아노 곡이란 말이죠. 이거 피아노로 듣기엔 아깝다. 네가 이거 오케스트라로 한번 나한테 엄청나게 편곡을 해서 들려주지 그러냐. 내가 돈을 왕창 주겠다. 라고 한 겁니다. 무소르그스키가 남긴 피아노 곡 전람회의 그리입니다. 그것을 엄청난 악기를 동원해서 연주를 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CD를 사시게 되면 무소르그스키 라벨의 전람회의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케스트라 곡입니다. 아마 라벨의 이름이 쓰여있지 않은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은 여러분들 사시면 거의 다 피아노 곡입니다. 자, 1928년이 됐습니다. 기발한 스페인 작품이 나옵니다. 가장 독특한 곡이 나옵니다. 같은 멜로디가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좀 다른 건 있지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뭐 재미가 없을 거 아닙니까? 맨 처음엔 아주 조용하게 악기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악기 여러 개가 등장을 해요. 나중엔 전 악기가 아주 시끄럽게 그 멜로디를 하고 끝납니다. 그것이 바로 볼레로입니다. 이 음악은 말이죠. 정말 그래서 독특한 음악으로 알려져 있는데 작곡가 자신은 싫어했습니다. 나는 그냥 장난으로 쓴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관현악곡에서 오케스트라 사용법을 잘 알게 해주는 그런 명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음이 몇 개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것만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점점 크게 연주할 뿐입니다.
정말 작았다가 정말 커지는 이 음악을 여러분들께 제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컴퓨터를 보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오디오 파형 보기. 이 곡을 오디오 파형으로 볼 때 바로 이런 모습이 됩니다. 점점 작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커집니다. 도대체 어떻길래? 들어보시죠. 잘 들리지도 않지요? 이렇게 작게 시작한 곡이 중간에 악기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좀 커졌죠? 조심하십시오. 이 음악이 얼마나 커지는지. 이렇게 커지고 마지막엔 아주 광기를 불사릅니다. 이게 마지막 부분이에요. 라벨의 볼레로는 바로 이런 곡입니다. 처음부터 악기를 가지고 실험을 한 곡이죠. 아주 독특한 곡으로 알려져 있고, 라벨은 죽기 전에 두 개의 피아노 협주곡을 남겼습니다. 1번, 2번이라고 붙여져 있지가 않습니다. 바로 첫 번째 피아노 협주곡이 왼손만을 위한 협주곡이기 때문이에요. 전쟁 중에 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오른팔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남은 한 손으로 피아노를 치기 위해서 여러 작곡가들에게 자기에게 곡을 써달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그 전부터 친했던 라벨은 이 사람을 위해서 곡을 써주는데 기가 막히게 어렵겠습니다. 왼손이라고 해서 여러분 나도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곡은 너무 어려워서 우리나라에서 잘 연주가 되지 않습니다. 왼손만 연주하는데도 위까지 난리가 나요. 낮은 음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의 협주곡은 우리가 그냥 피아노 협주곡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양손을 위한 협주곡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렇게 웅장한 오케스트라를 쓰던 사람이 마지막엔 꼭 이런 걸 씁니다. 이런 걸작들을 남기고 이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예전에도 군대 갔을 때 차 사고를 당해서 제대를 했는데 이번에는 택시 사고였습니다. 뒤에서 택시가 받았대요. 그래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부분 기억 상실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자기가 잃어버린 것들 중 하나가 작곡하는 방법을 까먹습니다. 손으로 적을 수가 없어요.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몇 곡 작곡해보려 했지만 실패로 끝납니다. 라벨은 62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